정부는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검찰 특별수사부 명칭을 반부패 수사부로 바꾸고 서울, 대구, 광주 등 3곳의 검찰청에만 남기는 특수부 축소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즉각 시행됩니다. 북미 실무 협상이 다시 열리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대표는 스웨덴 실무 협상에서 북한이 2가지 실수를 했다고 평가하고 협상이 올해 안에 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을 담당하는 서울 지하철 노조가 임금 피크제 폐기와 인력 확충을 요구하며 내일부터 사흘간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노사는 오늘 본교섭에서 막바지 합의 타결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합의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경기도 연천군 민통선 부근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또 검출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와 환경부는 오늘부터 이틀간 전방 GOP와 민통선 구간에서 대대적인 야생 멧돼지 포획에 돌입했습니다. 성폭행과 살인 등의 혐의로 입건된 이춘재가 화성 연수의 살인 10건 외에도 수원 여고생 살인 사건 등 4건의 추가 범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자백의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남북 축구대표팀이 오늘 오후 평양에서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전을 치릅니다. 북한이 TV 중계는 물론 취재와 응원도 불허하면서 29년 만에 평양에서 열리는 축구 남북전은 문자와 사진으로만 뒤늦게 전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뉴스앤이슈 2부 이어가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법무검찰개혁 과제를 후임자에게 맡긴다면서 어제 임명 35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죠. 조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검찰은 부인 정경심 교수를 다시 불러서 조사하고 조 전 장관 동생 영장을 재청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석영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예, 조국 전 장관 사의 표명 불과 2시간 전인 오전까지 검찰개혁 2차 방안을 직접 발표를 했었습니다. 자, 이 발표 직전까지 이 법조 취재 기자들도 잘 몰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1시 반쯤 조 장관은 기자들에게 2시에 보도해달라며 입장문을 보냈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민정수석 법무장관으로서 2년 반 동안 최선을 다했고 검찰개혁을 위한 자신의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과제가 됐고 어느 정권도 이렇게 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 퇴근길에서도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을 강조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의 과제는 저보다 훌륭한 후임자가 맡았을 겁니다. 더 중요하게는 국민들이 마지막 마무리를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조 장관은 더는 가족 일로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줘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족들 곁에 있으며 위로하고 챙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기자들뿐 아니라 법무부나 검찰 측도 사퇴 의사를 미리 몰랐다. 아까 조성호 기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굉장히 당혹스러운 분위기였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두 당황한 분위기였습니다. 법무부 핵심 간부들도 어제 오전 검찰개혁 방안 발표 때까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어제 오후 늦게 법무부는 조 전 장관이 진행해온 검찰개혁과 법무혁신 그리고 공정한 법질서 확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빈틈없게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대검찰청도 법무부가 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를 통해 사퇴 소식을 접했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검 간부를 통해 보고받은 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전 장관 일가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도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청와대는 그제 열린 검찰개혁 고위 당정청 회의 직후에 조 전 장관이 의사를 전해왔고 미리 상의한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제 검찰에서 조사받던 부인 정경심 교수는 사의 표명 발표 소식에 조사를 중단하고 귀가했는데요. 검찰이 다시 불러서 조사할 예정입니까?
네, 어제 부인 정경심 교수는 검찰에 5번째로 나와 조사를 받았는데요. 사퇴 보도 직후 조사 중단을 요청하고 조서 열람 없이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를 했는데 오늘 오전까지 조사가 다시 이뤄지진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오늘이나 내일 정 교수를 불러 조사한 뒤 건강 상태를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조 전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위한 보강 수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조 전 장관 동생 웅동학원 채용비리 공범인 박모 씨와 조모 씨 이 2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 씨는 조 장관 동생 연루 채용비리 2건에 관여한 대가로 2억 1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을, 조 씨는 채용비리 1건에 관여해 대가로 8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습니다. 오는 18일에는 정경심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 첫 재판 절차가, 25일에는 사모펀드 핵심 인물 오촌 조카의 첫 재판 절차가 예정돼 있습니다. 전격적인 사의 표명에도 검찰 수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영장 기각이나 무죄 판결 등이 나오면 검찰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내놔야 한다는 검찰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전국은 이제 검찰 개혁 법안을 둘러싼 공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당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검찰 개혁을 신속하게 완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보수 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가운데 공수처법부터 처리하는 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염혜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제 쟁점이 검찰 개혁 법안 처리로 옮겨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여야의 입장 차이가 아직 너무 크군요. 네, 그렇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함께 올라가 있는 선거법과 공수처 설치법 가운데에서 공수처 관련 법안을 먼저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과 허심탄회하게 협상하겠다고 밝히면서 공개적으로 20대 국회에서 처리를 반대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공수처를 뺀 검찰개혁은 안고 없는 찐빵과 같습니다. 검찰의 비위를 맞추며 가짜 검찰개혁을 선동하는 듯한 비겁한 행동을 자유한국당은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여당의 설득 작업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여야 3당 교섭단체 회동에서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장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공수처법은 절대 통과시킬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위선과 무능, 독재의 열차를 멈춰 세워야 한다며 광화문 광장에 모인 국민은 고작 조국 전 장관 한 명을 몰아내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모두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위선과 무능, 독재의 열차를 멈춰 세워야 합니다. 장기 집권 사령부, 공수처 절대 불가합니다. 바른미래당 역시 민주당이 기존 합의를 깨고 공수처법 먼저 처리하려고 하는 데 대한 비판을 제기하면서 수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합의를 깨고 검찰개혁 법안부터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은 수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국 장관도 퇴진한 마당에 민주당은 더 이상 물타기 할 생각을 말고, 이런 가운데 선거법 개정에 앞장섰던 정의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다시 머리를 맞대자고 제안했습니다. 심상정 대표는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확인한 만큼 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혀서 민주당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실었습니다. 네, 조 전 장관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 오늘 계획돼 있었는데요. 법무부 국정감사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원래 조 전 장관이 출석하기로 했던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는 김호수 법무부 차관이 대신해서 나왔습니다. 여야는 조 전 장관이 발표한 검찰 개혁안 시행 방안과 검찰의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에 관련한 질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무위원회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 대한 감사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야당은 캠코 문창용 사장에게 웅동학원 채권과 관련된 내용을 집중 질의하고 있습니다. 이자까지 44억 원에 달하는 채권 회수 계획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이 캐물었고 문 사장은 가능한 한 회수하겠다고 답을 해서 질책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부산대와 부산대 병원 국정감사에서는 조 전 장관 딸의 특혜성 장학금 의혹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대한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가 투자한 회사들이 전국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 사업에 뛰어들게 된 과정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공모가 진흥원 주관이었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은 문용식 원장을 상대로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염혜원입니다.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사퇴를 요구했다는 조선일보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를 마친 뒤에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면서 미리 상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선일보는 오늘 당과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위기감을 느낀 청와대가 조 전 장관에게 사퇴 날짜 3개를 주고 택일하라고 요구했다며 사퇴 배경에 청와대가 있다 이렇게 보도했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 그리고 광주지검을 제외한 검찰 특별수사부가 모두 폐지됩니다. 또 이름도 반부패 수사부로 바뀝니다. 정부는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서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수부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8개 검찰청 가운데 7곳에 있던 특수부 중 4곳이 없어져 수원, 인천, 부산, 대전지검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됩니다. 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춘재가 14건의 살인을 자백한 가운데 그중에는 과거 초등학생 실종 사건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8차 화성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서 옥살이를 했던 윤모 씨 측은 경찰 수사 기록 공개를 요청하면서 재심 절차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안윤학 기자. 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예, 경찰이 오늘 이 화성 사건 외에 이춘재 여죄라 할 수 있는 4건의 살인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춘재의 여죄 중에는 다소 충격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1989년 7월 화성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실종 사건이었습니다. 이춘재가 자백한 살인 사건 가운데 가장 어린 피해자가 확인된 겁니다. 이 사건은 당시 9살이던 김모 양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실종된 사건으로 5달 뒤인 같은 해 12월 김 양이 실종 당시 입고 나갔던 치마와 책가방이 화성군 태안읍에서 발견됐습니다. 그곳은 9차 화성 사건 현장에서 불과 30여 미터 떨어진 지점이었습니다. 김 양도 성폭행 뒤에 희생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경찰은 수법은 유사했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 외에 다른 살인 3건의 구체적인 범행 내용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지난 1987년 12월 수원 여고생 살인사건, 91년 1월 청주 여고생 살인사건, 그리고 2달 뒤인 91년 3월 청주 주부 살인사건 등이었습니다. 이들 사건은 피해자들이 속옷으로 재갈이 물려지고 손이 결박된 점 등 범행 수법에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또 굴착기 기사로 일했던 이춘재가 91년 전후로 화성과 청주의 공사 현장을 오가며 일한 것으로 알려져 자백의 신빙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춘재가 자백한 살인사건의 내용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당시 유사 사건들의 목록을 뽑아 여죄에 대한 추가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네, 8차 화성 사건의 진범 논란도 지금 관심인데요. 당시 범인으로 몰렸었던 윤모 씨의 변호인이 재심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윤 씨의 변호인인 박준영 변호사가 오늘 오전 이곳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을 찾았습니다. 8차 사건에 대한 과거 수사 기록을 포함해 이춘재의 자백 내용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자료가 입수되는 대로 올해 안에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심 청구 사유는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등 7가지로 제한되는데요. 박 변호사는 피의자 이춘재의 자백이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박 변호사는 약촌 오거리 살인과 삼내 나라 슈퍼 강도치사 사건 등 주요 사건의 재심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박 변호사의 요청에 대해 경찰은 일단 관련 수사 기록을 제공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록을 제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서 YTN 안유락입니다. 네, 내일부터 3일간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에 1차 총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오늘 막판 노사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금 피크제 폐지와 인력 충원 등을 놓고 노사가 머리를 맞댈 예정이지만 합의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상순 기자. 네, 서울시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막판 노사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서울시민의 발인 서울 지하철이 파업을 하루 앞두고 오늘 막바지 협상을 벌이게 돼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을 담당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오늘 오후 3시부터 교통공사 본사에서 본교섭을 시작합니다. 앞서 노조 측은 어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와 서울시 교통공사가 노조 요구에 대한 대답을 내놓지 않으면 내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1차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예. 자, 노조의 요구 사항을 좀 짚어볼까요? 예, 크게 세 가지인데요. 임금 피크제 폐지, 그리고 안전인력 충원, 또 4조 2교대제의 근무 형태를 확정해달라는 겁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쟁점 사항은 지난 2016년에 도입된 임금 피크제입니다. 정년 60세를 유지하는 대신에 만 58세 직원은 총 급여의 10%를, 만 59세는 20%를 감액하는 방식인데요. 노조는 임금 피크제의 도입으로 재직 기간에 벌 수 있는 임금이 줄어드는 데다가 또 임금 피크제 대상이 아닌 일반 직원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의 임금 피크제는 행정안전부의 운영 지침에 따르고 있는데요. 노조는 이 지침에 따라서 신규 채용 인원의 인건비가 임금 피크제 도입으로 생긴 재원에서 충당되고 부족하면 기존 직원들의 총 인건비에서도 충당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채용에 따른 부담을 기존 직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노사는 이런 요구사항들을 놓고 집중교섭을 벌일 예정이지만 현 단계에서는 합의를 낙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시민들 입장에서는 서울시 지하철이 파업에 돌입하면 여파가 얼마나 될까? 이 부분도 관심인데요. 어떻게 예상됩니까? 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막판 노사 협상이 결렬될 경우 기관사는 내일 아침 6시 반부터, 나머지 분야는 아침 9시부터로 파업 돌입 시점을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업이 시작되면 지하철 운행률은 1호선에서 4호선은 평일 기준 66%, 휴일은 50% 수준까지 떨어지고요. 5호선에서 8호선은 평일 78%, 휴일 68%의 운행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YTN 이상순입니다.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가 또 발견됐습니다. 환경부는 어제 오전 경기도 연천군 민통선 부근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시료를 정밀 검사한 결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사례는 6건으로 늘었습니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오늘부터 이틀 동안 전방 GOP와 민통선 구간에서 대대적인 야생 멧돼지 포획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지역은 경기 파주와 강원 철원, 연천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했거나 발생 가능성이 큰 접경 지역들입니다. 민간 엽사와 군 포획 인력, 안내 간부와 멧돼지 감시 장비 운용 요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군 합동 포획팀이 최대 800여 명이 투입됩니다. 최근 결렬로 끝난 북미 실무 협상을 분석하는 세미나가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북한이 2가지를 실수했다면서 다시 협상이 열리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입니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지낸 조셉 윤 대사는 북한이 스웨덴 실무협상에서 2가지 실수를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첫 번째는 북측이 존 볼턴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경질된 것이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나치게 낙관했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기본 입장은 변하지 않았는데 북측이 과도한 기대를 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협상을 앞두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t's bad enough to go there, after they've done a show of force in terms of SLBM launch. But to go there, then come back
with some weak offer, it was not going to do them any good. 조세균 전 대표는 그러면서 북미 간 추가 협상이 올해 내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탄핵 문제 등 트럼프 행정부의 현재 여건상 이른 시간 내에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3차 북미 정상회담도 올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o I think something like that should be doable over the next 6 months, 12 months, and then you might get third summit. 하지만 올해 내에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란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은 이르면 다음 달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결렬로 끝난 실무협상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침묵이 이어지면서 북미 간 대화 재개를 두고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전격 사퇴로 2달 넘게 이어졌던 조국 정국이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조 전 장관의 사퇴가 전국에 미칠 파장도 상당해 보이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김성환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개관교수 두 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나는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했다. 자, 장관 취임 35일 만에 물러난 조국 전 장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정치권은 술렁이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어떤 분이 법무부 장관이 되던가가 사실은 검찰개혁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누구를 임명하실 것인지. 여러분 우리 조국 교수님 어떻습니까? 예, 농담이 아니고요.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서해 맹산의 정신으로 검찰개혁 완수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하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습니다. 꿈 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진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검찰 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수사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뭐 출구 전략, 사퇴 시점 고민 중이다 이런 뉴스들이 조금 뭐 분위기 감지하는 얘기들은 나왔었습니다만은 어제 오전 저희 방송 시간만 해도 조국 장관이 2차 검찰 개혁안을 발표를 했었거든요. 법무부 출입하는 기자들도 전혀 몰랐었고요. 굉장히 전격적이긴 했습니다. 아마 예측했던 사람이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물론 조국 법무부 장관이 내년 총선까지 계속 갈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느 시점에서 장관직을 내려놓느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검찰에서 조국 장관 가족과 관련된 수사 결과를 내놓을 때 그때가 한번 분기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도 그동안에 계속 강조해 왔던 것처럼 검찰은 검찰이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할 일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뭐 사실은 이 국면이 만들어진 게 검찰이 압수수색을 들어가면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그거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면
대통령이 거기에 합당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은 조국 장관과 관련돼서 사실은 우리가 사실 확인을 할 수 없는 무수히 많은 의혹들이 제기됐고 그중에서는 뭐 나중에 가서 말도 안 되는 오보로 드러난 것들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최소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인내하고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타이밍이 좀 생각했던 것보단 빨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일요일 날 당정청 회의가 있었잖아요. 여기서도 이번에는 검찰개혁 끝을 보겠다 이렇게 의지를 불태우기도 해서 어제 사태를 예상했던 사람은 뭐 직접 아는 당사자들 외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어제 조국 장관의 사퇴를 위해서 면밀히 계획한 것이 아니냐라고 보이는 지점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당정청 회의도 하루를 좀 앞당겼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전에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청와대가 법무부 대검에 직접 연락을 취해서 법무부와 검찰개혁에 관한 협의안을 마련하도록 연락을 취하고 이렇게 일련의 상황들이 월요일 오전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에 대한 최종적인 발표를 함으로 인해서 검찰개혁에 대한 본인의 역할을 일단락 짓고 있는 모습으로 사퇴의 수순을 마무리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계속해서 거듭 떨어지고 있는 여권의 지지율, 정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 모두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담감을 더 안고 가기에는 상당히 힘들었던 상황인 것 같고요. 따라서 조금 전에 김성환 평론가님도 조금 더 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 예측이기도 했는데 그 시기를 더 앞당기게 될 수밖에 없었던 외부의 환경적 요소가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외부의 환경적 요소, 왜 그러면 지금 사퇴를 했을까?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수사 부담이 있었을 것이다부터 해서 민심의 변화를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오늘 이제 법무부 국감이 예정돼 있지 않았습니까? 국감 앞두고 이 위증에 대한 부담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왜 이 시점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시기로는 뭐 예를 들어서 당에서 고위 관계자나 아니면은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과 얘기한 다음에 충분한 수기를 하고 나름의 어떤 계획에 따라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이렇게 그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그 돌아가는 분위기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검찰에 처음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갔을 때 그때 그랬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상의를 한 것이냐, 청와대에 보고한 거지 아니냐 이렇게 얘기들이 구구하게 많이 나왔었는데 하루 정도 시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압수수색 미리 통보받지 못한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 얘기한 걸 보면 당은 어떤 방식으로든 그 사퇴를 건의한 적도 없고 상의한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조국 장관이 일단 1차적으로 결정을 했다, 마음의 결심을 했다라고 보는 게 현재로서는 맞는 추측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조국 장관의 사퇴의 변을 보면 왜 결심을 하게 됐는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로는 임명권자에 대한 송구함이에요. 그러니까 당과 정부에 계속 좀 부담을 주고 있다. 대통령한테 특히 부담을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가장으로서의 도리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와 관련해서 지금 검찰 수사 결과가 막바지에 이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아내가 굉장히 지금 뭐 건강도 안 좋은 상황이고 이런 가족들 힘들어하는 가족들을 옆에서 돌봐야 되는 이런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추측해 보면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안 좋게 나오고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자신의 가족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부담을 준다고 하는 것 그리고 가족으로서의 도리라고 하는 건 정경심 교수의 수사가 막바지에 다 달았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오게 될 때 그때 법무부 장관 직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 고심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본인의 변처럼 정권에 대한 부담, 이 부분과 어떤 가족에 대한 미안함 이런 이유가 가장 컸을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는데 자, 조 전 장관의 사퇴에 여당 의원들도 뭐 거의 감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박주민 최고위원 너무 갑작스러워서 소화가 다 안 됐다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요. 오늘 아침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 들었던 첫 번째 생각은 좀 놀랐고요. 워낙 갑작스러워서 소화가 다 안 되더라고요. 소화가 안 될 정도로. 진짜 모르셨어요? 예, 몰랐고요. 언론이 발표하기 한 20분 전쯤 뭐 그때쯤 알았습니다. 당에는 제가 이제 어제 고위전략회의 말씀하신 대로 참석해서 둘레둘레 좀 여쭤보니까 다들 모르고 있었다 그러시고 당 대표님조차도 상당히 놀랐던. 이해찬 대표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이제 강기정 수석이 찾아가서 예방을 하면서 원내대표님하고 이제 당대표님한테 그 사실을 알렸고, 그다음에 그 알린 사실 후에 이제 제가 이제 전해 들은 거니까요. 예, 저하고 아마 차이가 나봤자 한 10분에서 15분 차이일 겁니다. 국민분들께서 이제 검찰 개혁을 거스를 수 없는 과제로 좀 만들어 주신 상태가 됐고, 이 상태에서 이제 본인이 좀 거칠 결정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좀 무겁게 좀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네. 박주민 의원도 언론 발표 30분 전에 알았다니까 저랑 이제 비슷하게 한 이런 상황인 건데요. 조선일보가 사퇴 변경에 청와대가 있다, 뭐 이런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사퇴 요구를 그 당이나 그다음 이낙연 총리가 했다. 그래서 청와대가 그 배경에 있다. 이런 보도를 했는데 오늘 청와대가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날짜를 한 3개 정도를 줬고 거기에 대해서 조국 장관이 가장 빠른 날짜인 월요일을 선택했다라는 방식의 보도인데요.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일단은 이 문제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조국 장관이 어저께 이제 월요일에 전격적으로 사퇴할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은 거의 저도 찾아보진 못했습니다만은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사퇴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정치인들은 있었던 상황으로 봅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일단은 이번 주가 조국 장관 일가 정경심 교수 수사에 대한 분기령 아니겠습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말도 있고요. 그에 앞서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만약에 사퇴를 안 했으면 법무부 장관 신분이었을 텐데 법무부 장관을 소환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헌정사상 초유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는 초유의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조국 장관이 사퇴의 병원으로 정권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요. 조국 장관을 둘러싸고 있는 이슈들 때문에 중도층 국민들의 여론이 상당 부분 떠나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현직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관련된 일로 소환 조사를 받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이 되게 된다면 이 또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총체적인 검찰의 수사 상황들도 사퇴에 여러 가지 고려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청와대 공식 설명으로는 당정청 회의 일요일 날 그 회의 끝나고 이제 사퇴 의사를 전달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식 설명입니다. 근데 저는 그게 맞았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낙연 국무총리의 스타일상 먼저 지금 이런 국면에서 사퇴를 건의했을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해찬 대표의 경우에도 지금 지지층에서는 조국 장관과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조국 장관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조국 장관이 그 나름의 소임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것 정도는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해찬 대표가 먼저 조국 장관을 이 시점에서 내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 볼 때는 뭐 이렇게 다 될 것이다 이렇게 다 조합을 할 수는 있겠지만 조금 더 면밀하게 들어갈 경우에는 그 추측이 너무 과잉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까지 우리가 바라보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검찰을 해석하는 입장도 역시 또 마찬가지가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검찰이 보였던 행보를 보면은 사실은 몸을 많이 낮추는 모습들을 보였어요. 검찰 개혁안을 스스로 발표했던 모습들을 보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검찰 그 개혁에 저항하기 위해서 생각해왔던 검찰의 모습하고는 또 많이 다른 모습들을 보여줘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예를 들어서 정경심 교수를 가지고 일종의 정치적 딜을 모색했다거나 한다거나 이렇게까지 해석하기에는 너무 과잉된 해석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있는 현상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그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게 제일 현실적이다. 더 들어가면 너무 많은 추측과 상상이 동원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사퇴 요청설 보도 나간 이후에 이해찬 대표한테 문자 폭탄이 쏟아진다고 하는데 이 보도가 오보라면 굉장히 억울한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35일 만에 사퇴, 역대 가장 짧은 법무부 수장이었나 했는데 더 짧은 법무부 장관들도 있었더라고요. 역대 6번째로 이 단명한 법무부 장관으로 기록이 되니까 앞선 5명의 장관이 있습니다. 사실 최단기 장관으로 보면 김대중 정부 시절에 안동수 장관을 들 수가 있는데요.
당시에는 조국 장관 35일인데 43시간, 그러니까 만 이틀이 지나기 전에 사퇴를 합니다. 그 당시 메모 한 장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이 안동수 장관이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썼다는 메모, 충성 메모, 충성 메모가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을 위배한다라고 일파만파 여론이 들끓었고 결국 그 자리를 만 이틀을 채우지 못하고 내려오게 됐고요.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에는 박희태 의원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되고 편법으로 이 딸의 입학 등에 대한 의혹 논란들이 있기 시작하면서 10일 만에 경질이 되게 됩니다. 당시 김영삼 정부 문민정부의 시작으로 여러 개혁 과제들을 수행해야 되는데 당시 첫 법무부 장관으로 이런 문제를 용납하기 어려웠던 상황이 아니었나 싶고요. 또 온로비 사건으로 임명했던 김태정 전 장관 같은 경우는 15일 뒤에 사임했는데 사실 저는 좀 아쉬운 게 문재인 대통령이 조 장관 임명하면서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사법적인 판단의 결과 사임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거친 목소리들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여론의 악영향을 충분히 우려했다면 사실 35일이라고 하는 기간들조차도 임명하지 않는 편이 오히려 국정 운영에 효과적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제 사퇴 입장이 전해진 이후에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굉장히 관심이었는데요. 어제 수보회의가 1시간 늦게 열렸습니다. 여러 가지 나온 메시지를 좀 종합해보면 일단 국민들한테 결과적으로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한다. 사과를 했고요. 그다음에는 검찰개혁에 대한 희망을 하나 또 얘기했고 또 하나가 이제 언론개혁의 부분을 짚었습니다. 이 전체적인 메시지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게 첫 문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개혁을 희망했습니다. 꿈 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대통령의 바람으로만 인식한 게 아니라 저는 여기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임명권자예요. 대통령이 이런 조합을 희망하고 두 사람을 임명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꿈 같은 희망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대통령의 의지와 관계없이 국면이 조성이 됐고 흘러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권 행사하고 뭔가 장관을 임명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도 하기 전에 이미 판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압수수색 들어오고 그리고 야당이 인사청문회도 열지 못하는 상황에서 엄청나게 많은 의혹 제기를 했고 그것도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온 가족과 관련된 의혹 제기, 또 자녀와 관련된 의혹 제기까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그런 야당의 과도한 공세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이 결집하기 시작하는 현상이 나타났던 거죠. 그러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욕구가 막 폭발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검찰개혁을 이뤄야 된다고 하는 큰 대의가 있는데 그 사이에 조국 장관은 그냥 종속변수로 떨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을 내리게 되면은 지지층도 다 깨져버리고 검찰개혁조차 깨지는 이런 상황이 될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조국 장관을 임명할 수밖에 없었던 국면이 조성됐다. 근데 본인은 그런 국면을 만들고 싶지 않았지만 그런 국면이 조성돼 버렸다고 하는 어떤 굉장히 수동적인 입장에서 지금 발표를 했다고 하는 점, 그게 그 안에 행간에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문 대통령이 언급했던 것처럼 검찰개혁과 우리 사회 공정의 가치 그리고 언론개혁의 가치에 대해서 좀 다 진지하게 한번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정의 가치에 대해서 대통령이 조국이라는 사람이 임명해놓고 무슨 공정의 가치를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도 저는 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조국 장관 문제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 국면이 조성됐다는 말씀 드린 것으로 제가 가름하고요. 공정의 가치에 관해서는 이건 검찰개혁의 가치 문제와 별도로 교육개혁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을 거고요. 지금 자유로운 사립고부터 시작해서 그동안의 정부에서 멈칫멈칫하면서 교육개혁 제대로 못 이뤘던 거 다시 추진해야 된다고 하는 요구도 있는 것이고요. 특히 언론개혁과 관련되는 목소리, 언론개혁은 정부가 추진할 문제는 아니라고 분명히 대통령이 언급을 했지만 언론 스스로도 저는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차별적으로 공세를 펼치거나 아니면은 뭔가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하지도 않는 격가지의 의혹들만 막 무수하게 쏟아내는 방식들, 그리고 한 가족의 인권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언론 보도들의 태도는 저는 그동안에 한 2달 가까이 국면이 만들어졌을 때 누누이 그런 얘기들 드렸지만 너무 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언론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언론 스스로가 지금쯤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이 전국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에서 돌아볼 부분들을 지금 하나씩 좀 찾아서 돌아보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역설적으로 지금 이 전국을 거치면서 검찰 개혁이 이 수사 관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 또 진행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문재인 정부는 시종일관 얘기하고 싶었고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부터 여기에 대한 검찰 개혁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검찰 개혁이 상수고 조국 장관이 오히려 변수였으면은 사실은 이 문제는 굉장히 쉽게 끝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조국 장관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게 됐을 경우에 조국 장관에 대한 교체 그리고 검찰 개혁을 시행할 수 있는 수많은 대한민국의 유능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추동하기 위한 동력을 삼으면 되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8월 초부터 지금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검찰 개혁이 상수가 아니라 조국 장관이 상수였고 검찰 개혁은 변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 당시부터 얘기했던 검찰개혁의 내용과 지금 있게 되는 내용들이 상당히 변화하는 측면들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한 최대의 수혜자는 결국은 돌이켜보건대 조국 장관의 가족이라고 볼 수 있는 정경심 교수가 가장 큰 수혜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미 패스트트랙에 올라타 있는 검찰개혁에 대한 개혁안이 있는데 이것이 현재 조국 전 장관이 주도했던 그런 검찰개혁안과 또 배치되는 측면들까지 나타나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국 장관 지키기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 것이 지금 사태를 키운 것이 아니냐. 서초동에 모여있는 목소리는 검찰개혁보다 오히려 조국 장관에 대한 수고의 목소리가 더 컸던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중도층과 일반 평범한 국민들의 이 민심들을 조금 더 되돌리게 만들었던 게 아닌가 싶고요. 결과적으로 처음에 얘기했던 초심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현재 있는 상황들을 개혁하고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좀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정경심 교수가 수혜자라고 말씀하시는 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정경심 교수가 지금 남편이 법무부 장관 임명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의혹에 시달렸던 것도 사실이고요. 또 그중에 일부 범죄 혐의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남편이 장관에 임명되지 않았으면 아마 이런 일들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남편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 수혜를 받았다고 하는 표현은 제가 볼 땐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를 통해 가지고 뭐 앞으로 어떻게 밝혀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검찰이 초기에 그림을 잘못 그리고 들어갔을 가능성도 지금으로서는 배제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굉장히 많은 혐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특히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뭐 지금 이제 자산관리사인 김경록 씨라는 사람이 검찰 수사 들어가서 보니까 이미 그림 다 그리고 있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애초에 검찰이 가지고 있었던 나름의 그림과 정보가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거하고 조합을 했을 때 잘 맞지 않는 부분들도 틀림없이 저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검찰이 이번 국면에서 조국 장관은 안 된다고 하는 메시지를 수사로 보여주는 과정에서 빚어졌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좀 차분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국면을 자꾸 조국으로만 이해하거나 조국의 시각으로만 자꾸 바라보면요.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 하나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류는 좀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뭐 이 진행되는 수사 결과를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조국 전 장관이 사퇴 카드를 던지면서 정치권은 지금 포스트 조국 정국의 주도권 잡기 위해서 고심이 깊어 보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 조국 장관은 검찰개혁을 가속화하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사퇴를 결단했습니다. 지난 35일간 짧은 재임 기간에도 불구하고 조국 장관은 그 누구도 되돌이킬 수 없는 검찰개혁의 이정표를 만들었고 검찰개혁을 위해 혼신의 열정을 다 쏟은 그의 역할은 분명 불쏘시개 그 이상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더욱 강력하고 확실한 검찰개혁을 추진해낼 것입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지난번 패스트트랙을 함께 상정한 야당들과 더 긴밀히 상의하고 정성을 다해 야당의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국론 분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제대로 국민 앞에 조목조목 사과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검찰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급작스러운 사태와 영웅 만들기 여론 공작에 검찰은 절대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여기서 검찰 수사가 움츠러든다면 조국 사태로 상처 입은 민심은 또다시 상처를 입습니다. 검찰의 흐지부지 수사의 끝은 바로 특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검찰에게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철저히 수사하십시오. 여당은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 이런 입장인데 야당은 검찰 수사에 속도를 내라 이런 상반된 목소리입니다. 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이 지금 이 상황이 조국 전 장관이 이제 사임한 마당이니까 적정 수준에서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제기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 문제는 애당초 처음 의혹이 불거졌을 때 살아있는 권력에 가장 가깝다는 조국 전 장관이 먼저 나서서 가짜 뉴스다라고 규정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조국 장관에 대한 의혹들을 얘기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역으로 공격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취하기도 했고요. 청와대 같은 경우는 정무수석실에 있는 비서관이 직접 나서서 피의자인 정경심 교수의 글을 그대로 옮기는가 하면 여권의 핵심 인사들은 앞다퉈서 여기에 대한 검찰과 사법부를 향한 압박도 서슴지 않았던 게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권력에 가장 가깝다라고 하는 사람의 수사만큼은 검찰이 어떤 정치적 외압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상황까지 진실을 규명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보고요. 따라서 윤석열 총장의 검찰 수사가 만약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휘청거리게 된다면 아마 야권 입장에서는 사건의 진실을 명명백백 밝히기 위한 특검을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자연인으로 돌아간 만큼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의 부담감도 상당히 내려놨을 것이고요. 그리고 일각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유시민 이사장이 그랬듯 수사 결과 봐라 결국 나오는 게 없지 않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적인 우려를 다 피해가기 위해서라도 검찰이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들을 내려놓은 채 객관적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수사는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제 대통령 입장 표명 이후에도 한국당에서는 대통령의 사과가 더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조국 장관 사퇴하라는 광화문의 민심은 결과적으로 수용된 결과가 됐습니다. 이렇다고 하면은 한국당 그동안 장외 집회를 이어갔는데 이것을 벗어날 어떤 그 출구 전략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렇다면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어떤 또 하나의 국민들의 목소리를 한국당이 이제는 조금 들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조국 장관 사퇴하고 난 다음에 자유한국당은 끊임없이 질문받을 겁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 이 질문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답할 차례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검찰 개혁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그 명시적으로 검찰 개혁을 거부한다거나 이렇게 표현은 하고 있지 않지만 실질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검찰 개혁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동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현 국면은 이미 자유한국당한테 검찰 개혁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한 국면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것 또한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들이 필요하냐. 기소독점권은 지금 내려놓지 않고 있잖아요. 그 영장 청구권이나 이런 것도 역시 다 개헌 사항입니다. 지금 법률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얘기되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나 검찰 내부의 그 비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찰 스스로가 그런 것에 대해서 엄격함을 유지하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다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 왔기 때문에 그럼 검찰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 답변을 내놓아야 되고 그래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맨 처음에 논의되기 시작했는데 그 부분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어디에서부터 검찰개혁 문제를 풀어가자고 하는 것인지 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원론적인 부분에는 검찰개혁에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안들을 지금 안 내놓고 있다. 이런 얘기신데 그 민주당에서는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려져 있는 두 가지 법안 가운데서 이 사법개혁법, 그러니까 공수처 관련 법을 먼저 통과시키자 이런 입장인데 한국당은 아예 다음 국회에서 하자 이런 입장이에요. 이게 너무 그 차이가 커서요. 이 개혁이라는 건 사실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 그런 동의가 바탕이 돼야만 개혁 동력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조국 전 장관도 그렇고 계속 국민을 얘기하고 있는데 국민의 어떤 대다수의 보편적 목소리가 검찰개혁 속에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반드시 통과시키라고 주장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초동에 모여있는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호,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등에 대해서 강력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만은 또 다른 측면에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설치되는 것은 여권의 입맛에 맞게 검찰이 길들일 수 있는 또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되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해적인 요소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 반론도 여전히 형성돼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보편적인 질서 속에서 이 내용들의 교집합을 끌어내기 위한 충분한 수기와 논의 과정들이 있었느냐.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법안 통과가 될 수
있는 과정까지 와 있느냐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물음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그동안 결과는 사개특위도 진행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한국당이 좀 적극적으로 안을 내놓을 필요는 있었을 것 같아요. 검찰개혁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법개혁 특위 과정에 조금 더 한국당이 검찰이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 속에서 나타나는 부작용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개혁적 과제들을 같이 논의했으면 좋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정확하게 지난번 4월 달의 과정으로 돌아가게 되면 검찰개혁에 대한 패스트트랙이 올라타는 과정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법 개정안이 올라타게 되는 것이 정치적으로 한 몸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건 합의서에도 나와 있고요. 그럼 소수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정의당과 당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입장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통과라고 하고 있는 자당의 굉장히 매력적인 법안과 함께 이게 맞물려 있는 상태에서 한국당이 여기에 들어갈 수 없으면 매우 자명한 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국민적 여론이 하나로 모여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것을 묻기 위해서 내년 총선에 각 당이 공약을 내세우고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매우 적합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지금 전체적인 국민의 하나의 목소리인 것처럼 얘기해서는 저는 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요. 저는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개혁과 반개혁의 대결로 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에 대해서 패스트트랙에서 지금 안건이 올라가 있는 것들을 법률안을 들여다보면요.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일 지금 우려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다른 검찰을 만들어서 그걸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대통령이 좌지우지하겠다고 하는 건데 거기 처장 임명하는 거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요. 후보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1명을 국회에서 선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상 국회가 선출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국회가 선출하도록 돼 있는 것을 대통령이 지금 좌지우지한다고 표현하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 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되냐면요. 국민들한테는 그 공수처 설치 문제 그걸 얘기하면서 그거 봐라 또 다른 검찰이다 이렇게 선동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법률안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의 의지가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국회 입법 과정에서 검찰개혁 부분이 어떻게 정리가 될지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지금 포스트 조국 그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여야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조국 전 장관의 후임 법무부 장관은 누가 될 것이냐 이 부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치구단 무소속 박지원 의원은 이 사람을 주목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굉장한 암시가 있었어요. 조만간 사퇴 혹은 11월 사퇴설. 일부 언론에서는 신들린 예언이니 종식 예언이라고 과찬을 하는데 저는 처음부터 개혁의 방점을 찍어서 지금까지 조국 장관의 법무장관 임명을 지지했고 옹호했습니다. 차기 법무부 장관 이야기도 벌써 나오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가 검찰 개혁이 있기 때문에 강하게 드라이브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과거 민정수석과 법사위원으로서 평가를 받은 개혁을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전해철 의원도 적임자가 아닐까 제 개인 생각이기 때문에 전해철 의원은 왜 내가 총선에 출마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 하느냐라고 화낼 수도 있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또 국민이 바라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적임자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박지원 대한신당 의원이죠. 전해철 의원을 콕 집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개인의 어떤 촉일까요? 아니면 정보가 있었던 걸까요? 한 50%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 생각이 되는데요. 두 가지를 짚으면 일단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에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했던 게 안경환 전 교수 그리고 박상기 장관, 조국 장관을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비검찰 출신 인사입니다. 이것을 이제 강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김호수 차관 같은 경우와는 조금 결이 다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우리가 의원 불패 신화 등을 얘기하게 되는데 이번에 청문회 과정을 거치는 것이 굉장히 큰 부담일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청문회에 조금 수월한 현직 의원을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전해철원은 삼철 중에 한 명으로 불렸던 문재인 정부와 가장 가까운 인사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총선을 포기하면서 현 정부와 끝까지 같이 갈 사람 한 명을 꼽으라면 아마 전해철 의원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박지원 의원이 아마 예측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조국 전 장관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서초동 목소리를 들었을 때 이 지지층의 분노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서초동에서 주말 집회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하자 했다가 이번 주에 다시 열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특히 대표적으로 공재영 작가가 굉장히 많이 그 지지를 했었는데 SNS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 검찰은 한 가족을 살해했다. 이제 윤석열 총장도 물러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공정 작가 경우에는 조국 장관을 지키자고 그동안에 계속 SNS에 올리기도 했고 그런 주장을 해왔었기 때문에 조국 장관이 사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름의 뭐 화탈감이나 상실감 이런 것들을 좀 SNS에 올린 거 아닌가 싶고요. 저는 서초동에 뭐 일부 사람들이 모일 수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좀 일단은 관망하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망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다. 네, 혹시 뭐 이전에 집회를 열었던 그 집회 주최 측은 이미 뭐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일부 지지자들이나 일부 검찰 개혁을 바라는 분들이 모일 수는 있겠으나 이전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검찰 개혁을 주장했던 그 지지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흔들리는 것에 대한 그 우려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과 함께 검찰 개혁을 제도적으로 완성하라고 하는 목소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제도적 완성은 결국 이제 국회 차원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사법개혁안이 지금 올라가야 있는 패스트트랙을 통과시킬 거냐 말 거냐의 문제로 지금 성패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도적으로 완성을 하는 것과 함께 그걸 지켜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지켜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차기 검찰총장도 저는 그 연장선에서 아마 정부에서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한 명만 개각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년 총선 출마하는 장관들이 또 더 있잖아요. 검찰총장 차기 아직 뭐 사퇴 의사 없었는데. 네, 그럼 검찰총장도 역시 사실은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좀 간과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이전에는 검찰과 현 정부의 대립각을 세우는 구도로 이해를 했는데 또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검찰이 흔들리는 것 또한 이 정부가 흔들리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게 현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조국 장관이 사퇴함으로 인해서 상황이 정리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만약에 사퇴하라 그랬을 때 또 다른 후폭풍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우려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차기 법무부 장관을 임명할 때도 사법개혁 관련되는 법안들을 어떻게 패스트트랙에서 처리하느냐, 여야 간의 협상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문제하고 검찰 조직을 좀 더 이제는 안정적으로 제도적인 완성이 이루어진다면 그 전제 하에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부분들을 같이 동시에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개건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태일은 착취당하지 않았다. 위안부는 매춘이라는 망언을 한 연세대학교 류석춘 교수의 또 다른 주장입니다. 60, 70년대 노동 환경을 정당화하는 이 주장은 결국 박정희 시대를 미화하기 위한 작업이죠. 그러나 당시 시대상은 물론 기본적인 통계마저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팩트와이 홍성욱 기자입니다. 1970년 11월 13일 평화시장 노동자 23살 전태일은 최소한의 법적 보호도 못 받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현실을 죽음으로 알렸습니다. 전태일 월급이 3년간 10배 올랐는데 착취라고 말할 수 있을까? 류석춘 교수 주장입니다. 전태일 평전에 따르면 1964년 1,500원에서 1967년 15,000원으로 10배 오른 것 맞습니다. 그러나 10배라는 상승폭이 아닌 절대 금액을 보면 얘기는 다릅니다. 64년과 67년 전태일 월급을 물가 상승률을 적용해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55,000원과 46만 원입니다. 어느 쪽이든 최소한의 생계가 어려운 저임금입니다. 10배 올라도 절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유 교수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얘기도 못하고 반항할 수도 없고 따질 수도 없는 실화나 보조,
이런 나이 어린 유공들은 정말로 착취도 많이 당했고 힘도 들었고 그랬습니다. 류 교수는 또 1970년 전태일 연봉이 당시 1인당 국내 총생산의 3.2배였으니 착취가 아니라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애초 국내 총생산과 임금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1인당 GDP는 임금 노동자뿐만 아니라 아이, 노인, 주부, 군인 등을 모두 합친 국민 한 사람의 평균 생산액을 말하기 때문에 비교해서 임금이 많다 적다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류 교수는 전태일 임금의 적정성을 얘기하면서도 정작 임금 산정의 핵심 변수인 노동시간은 계산법에 넣지 않았습니다. 당시 청계천 봉제공장 노동자들은 하루 12시간 넘게 일했고 일요일에도 잔업을 해야 했습니다. 일주일에 7일 정도를 갖다가 하루에 15시간 이렇게 일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고요. 80년대까지만 해도 보면은 한 달에 한 격주로 한 일요일 한 이틀 정도만 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류 교수의 전태일 부정은 결국 박정희 시대의 무조건적인 정당화로 이어집니다. 70년대 고도성장기, 임금은 생산성에 비례해 지급됐고 그래서 착취는 없었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핵심 근거인 한계 노동 생산성 개념은 학계에서 널리 받아들이는 일반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요즘 이제 그 주류경장 내부에서도 이제 그 저임금 노동자들한테 임금을 이제 많이 지급을 하면 생산성이 오른다. 효율성 임금 이론이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 있거든요. 한계 노동 생산성으로 임금을 설명하려고 하는 이론 자체가 이제 굉장히 좀 비현실적이고 좀 설명력이 없다라고 하는. 박정희 시대 국가 주도 경제 전략이 고도 성장의 배경이었던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시 노동자들의 희생과 그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노력이 부정되는 건 아닙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올해부터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부마 민주항쟁 첫 정부 기념 행사가 내일 열립니다. 부마 민주항쟁에 대한 역사적인 가치와 의미가 재평가되고 있지만 관련자 인정 등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어서 진상 규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1979년 10월 유신 독재에 반대해 부산과 마산에서 일어났던 부마 민주항쟁. 당시 신안살로 목수였던 고 유치준 씨는 마산항쟁 가운데 가장 격렬했던 곳에 있었습니다. 첫 마산항쟁의 뒷날, 유 씨는 도로에서 심한 외상을 당하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40년 동안 가려지고 묻혔던 유 씨의 죽음. 올해 9월 부마항쟁의 첫 희생자로 인정받으면서 억울한 죽음을 조금이나마 보상받았습니다. 저는 기쁠 줄 알았는데 사실상 기쁨보다는 아버님에 대한 그 죄책감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마냥 기뻐할 수는 없었고 그나마 40년 만에 밝혀진 데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유 씨처럼 부마항쟁으로 숨졌거나 연행 또는 구금당한 관련자는 2,000여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사망자가 더 있다는 진술만 있을 뿐 유 씨를 제외한 희생자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국가에서 인정한 관련자도 200여 명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부마항쟁 이후 전두환 신군부가 들어서면서 자료를 숨기거나 없앴기 때문입니다. 또 30일 이상 구금자만 보상한다는 법도 관련자 인정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부마항쟁에 대해서 관련자들은 광주항쟁과 달리 그 구금 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부마로 봐서는 아주 악법이죠. 그래서 법 개정해서 하루라도 구금된 사람 다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부마민주항쟁의 진실을 파헤치는 위원회의 조사 기간은 오는 12월이면 끝이 납니다. 하지만 부마민주항쟁의 제대로 된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고 관련자들의 조사도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진상규명의 노력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상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월드컵 2차 예선전 남북 대결 오늘 오후 5시 반에 드디어 열리긴 하는데
알려진 대로 오늘 경기 생중계로 볼 수도 없고요. 지금 예상했던 대로 뭐 깜깜이 원정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도착한 선수들 뭐 했는지 이것도 전혀 파악이 안 된다면서요? 예, 나중에 파악이 됐죠. 나중에 예, 조금, 외신들도 예. 지금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더비가 네. 시작됐다 이렇게 타전하고 있는데요. 네, 웃어야 합니까? 네, 글쎄 말입니다. 네. 네, 깜깜이 남북 축구 일정이 시작됐다는 걸 어제 첫날 일정부터 우리가 이제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어제 오후 1시 반쯤에 중국 베이징을 출발해서 우리 축구 대표팀이 평양에 도착한 게 4시 한 10분경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우리 축구협회 쪽으로 첫 번째 현지 소식이 전해진 게 밤 10시 40분경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10시간 가까이 지금 대표팀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연락 두절이 된 상태였던 거죠. 평양의 동행한 축구협회 직원에 의해서 밤 10시 넘어서 사진 2장이 지금 보시다시피 저렇게 이메일로 사진이군요. 이메일로 전해졌는데 한 장은 벤투 감독과 이용 선수가 참석했던 현지 기자회견이었고요. 또 다른 한 장은 훈련을 위해서 경기장에 도착한 우리 선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진도 사실은 그 축구협회 관계자가 현장에서 찍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시아 축구 연맹 AFC 경기 감독관이 찍은 그 사진을 어렵게 확보를 해서 늦게나마 이메일로 축구협회에 보낸 거라고 합니다. 네, 요즘에는 웬만하면 실시간 방송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실시간에 익숙한 우리 국민들 굉장히 답답한 상황인데 어제 첫날 일정도 계획대로 소화되지 못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어제 공식 훈련 일정도 애초에는 이제 공항에 도착을 하게 되면은 숙소에 먼저 가서 짐을 좀 풀고 여유를 갖고서 이제 경기장으로 이동하기로 돼 있었는데요. 공항에서 곧바로 경기장으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입국 심사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이게 이유였고요. 선수들은 7시 30분쯤에 경기장에 도착을 해서 훈련 전에 기자회견을 아까 보신 장면같이 진행을 했는데 벤투 감독과 수비수 이용 선수가 참석을 했는데 언론은 북한 기자 5명만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원래 평양 주재 AP 기자가 촬영을 위해서 또 경기장에 왔었다고 하는데 출입을 현장에서 통제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AFC 그 관계자한테 이 AP 기자가 얘기를 했다고 해요. 들어가서 촬영할 수 있게 해달라. 근데 결국 허락을 받지 못해서 전 세계에 서비스하는 기자회견과 훈련 영상을 찍지 못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기자회견 뒤에 1시간 정도를 김일성 경기장에서 훈련을 했고요. 밤 9시쯤에 숙소로 이동을 하면서 어제 예정됐던 일정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외신들 보도대로 세상에서 가장 특이한 더비 맞는 것 같은데 현지에서 인터넷 연결이 안 된다고 했다는데 그래도 고려 호텔 정도는 북한에서 인터넷이 잘 되는 곳 중 하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항에서 바로 경기장으로 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북측이 일단 어제 경기장에는 경기가 없는 날이라 인터넷을 연결해주지 않겠다 해서 연결 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텔도 어젯밤 늦은 시간에야 인터넷을 연결해줬다고 하고요. 그나마 호텔도 우리가 이제 사용하라고 했던 PC를 이용한 그 메신저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이걸 모두 차단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메일로 연락을 지금 주고받고 있다고 합니다. 벤투 감독과 이용 선수의 회견도 어젯밤 사진만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회견 내용, 답변 내용 이것도 오늘 아침에야 메일로 전해져 왔고요. 평양에서의 그 남북 대결이 지금 그 29년 만에 열린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월드컵 예선 중계를 우리가 못 보게 된 거는 1985년에 치러졌던 그 멕시코 월드컵 예선. 그때 이제 네팔에서 열렸는데 이때는 송출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가 못 봤거든요. 그 원정 경기 이후에 34년 만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정부가 고려 호텔하고 정부 서울 청사를 각각 거기에 상황실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연결을 해보겠다 했는데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별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문자로라도 경기 상황을 빨리 좀 알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의도긴 했는데 영상은 우리가 빨라야 선수단이 귀국하는 17일 이후에나 우리 시청자들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귀국하고 나서요.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인편을 통해서 영상을 우리가 전달받기 때문에 들어오는 길에 받아서 옵니다. 그래서 사실 북한 축구협회가 응원단과 취재진의 비자 발급 문제를 당국이 협의할 부분이다 이러면서 우리 측에다가 일찌감치 알렸다고 합니다. 그랬으면 이제 통일부라든가 관련 부처 축구협회가 문제 해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했는데 북쪽의 이제 처분만 우리가 기다리면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한 게 아니냐 이런 비난이 지금 일고 있는 거죠. 남아공 월드컵 때처럼 그 규정에 따라서 제3국 개최라도 우리가 좀 요구를 하면서 압박할 수도 있었는데
좀 안일하게 대처를 너무 했다. 안일하게 대처했다. 예, 그런 지적이 있는 겁니다. 네. 어제 그 대한체육회 국감장에서도 남북 모두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말을 아꼈던 여당도 비난의 수위를 높였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이건 국제경기 관례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남과 북 관계의 원만한 미래를 위해서 고민을 할 수는 있지만 저는 항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계도 보지 못하고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그 경기를 알 수 있죠? 끝나고 나서나 결과나 알 수 있습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대한체육회 심각구 되겠습니까? 청와대가 언제나 나서 남북 관계는 다 일을 치러왔는데 참으로 국민들이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당 의원도 항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네. 얘기도 듣고 오셨는데 경기 외적인 문제가 너무 커서 정작 이제 우리 선수들 경기하는 상황을 못 짚어봤는데 그 부분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경기를 하게 되면 응원 목소리도 하나 없고요. 지금 뭐 구장도 천연잔디가 아니라 인조잔디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김일성 경기장이 인조잔디 구장이고요. 어제 그 베이징에서 이제 평양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에 우리 선수들이 언론과 이제 그야말로 마지막으로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광적인 응원 같은 거는 오히려 우리가 뭐 크게 신경을 안 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고요. 네.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잔디 상태에 신경을 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김일성 경기장이 이제 인조 잔디 구장이기 때문에 예. 천연 잔디에 비해서 부상 위험이 아무래도 높아요. 얼마나 높습니까? 그러니까 뭐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요. 슬라이딩을 그런 하면서 거죠.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볼 바운드도 많이 천연 잔디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어서 당연히 이제 축구화도 천연 잔디에서 신는 것과는 다른 것들을 이제 선수들이 이번에 준비를 해 갔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김민재 선수가 얘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일단 잔디가 제일 문제인 것 같고 또 가서 이제 프로 선수들께 이제 빨리 적응을 하고 잔디에 대한 건 잘 적응하는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뭐 응원단 한 명 없이 외롭겠지만 우리 선수들 잘 싸워주기를 기대를 해보고요. 끝으로 야구 얘기 잠시 해볼까요? 이 부분도 뭐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니까요. 어제 플레이오프 1차전이 있었는데요. 키움이 먼저 웃었죠? 그렇습니다. 어제 키움과 SK가 플레이오프 1차전 경기를 문학에서 가졌는데 연장 11회까지 가는 그야말로 대혈투였습니다. 예. 0대 0이던 그 연장 11회 초에 승부가 갈렸는데요. 키움이 김하성의 2루타로 2루 주자를 불러들였어요. 그래서 이게 결승점이 됐고요. 이어서 이정우 선수 그리고 센저 선수가 추가 적시타를 터뜨리면서 3대 0이 됐습니다. 5시간 가까운 긴 승부에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고요. 예. 김광현 선수, 브리검 선수 두 선수 선발로 나서서 어제 다 잘 던져줬는데 불펜 대결에서 키움이 한 수 위였던 것 같습니다. 키움은 일단 한국 시리즈 진출을 위한 79%의 확률을 잡은 셈이 됐고요. 반면에 SK 페넌트레이스 막판부터 지금 중심 타선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도 이게 좀 계속됐습니다. 예. 고민이 좀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2차전에서는 SK가 산체스를 그리고 키움이 최원태 선수를 선발로 올릴 예정입니다. 예. 자, 오늘 스포츠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사희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다른 특혜를 SOK가 받고 있는 게 나경원 원내대표의 그 연관돼 있다는 SOK가 사유화돼 있다는 의혹이 그 받쳐주고 있지 않나 해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남구 논현동에 6층짜리 약 70억 원이 넘는 건물을 2018년에 매입해서 3개층에 한 개당 보증금 평균 5천만 원에서 연간 1억 5천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2015년 법이나 지원 예산 10억 원 받고 매년 30억 원 예산이 또 지원되고 있습니다. 타 장애인 단체와 너무 형편 그 원칙이 어긋나고 있는데 그 인건비 부분 보세요. 다른 가맹단체 사무국 1명, 직원 2명.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인건비만 한 1억 정도 받는 것 같아요. 그죠? 예산이. 근데 SOK는 4억 2천 정도 받고 13명의 인건비를 정부가 대주고 있어요. 회장님 가맹단체 운영비 1년에 얼마 지급돼요? 한 달에 100만 원씩 1,200만 원 지급되죠? 세발의 피죠 이거. 근데 SOK는 운영비로 2억 2,824만 원. 시설 임차료도 받네요. 여기 건물 짓는데 왜 임차료까지 이렇게 지원받나? 19년에는 커뮤니티 활성화 및 각종 운영위원회 운영 명목으로 3,500만 원을 또 지급을 받네요. 이것만 하더라도 다른 단체 운영비의 3배. 예? 이게
대단하네요. 결과적으로는 문체부로부터 33억을 지원을 받습니다. 여기 체육장 나와 계시죠? 응? SOK 지원금이 다른 유형별 단체 말씀하신 대로보다 좀 지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네, 송파가 박인숙입니다. 문체부 체육국장님 잠깐 일어나시죠. 33억이 SOK에 지원되는 게 이게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주 자신 있게 너무 많다고 하셨거든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시나요? 그게 정말 많다고 생각하세요? 금년과 지난 이제 몇 년 동안 지원한 예산을 쭉 살펴보면 SOK 쪽에 지원 예산액은 높습니다. 제가 뭐 이거를 많다고 어떻게 하는 것보다 다른 거를 올리면 되죠. 이거 많다고 끌어낼 게 아니라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맑은 하늘에 강한 가을볕이 내리쬐고 있지만 볼에 닿는 공기는 여전히 서늘합니다. 오늘 서울 등 내륙 지방의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까지 뚝 떨어지면서 어제보다 쌀쌀했는데요. 한낮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종일 서늘하게 느껴지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기 쉬운 만큼 옷차림에는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설악산에는 올해 첫눈이 내렸습니다. 진흙개비인데다가 양도 많지는 않았지만 지난해보다 사흘 빠른 첫눈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이 낮 동안 내륙은 대체로 맑겠고 제주도에만 5에서 1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19도, 대전이 20도, 광주 21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이 낮아서 서늘하게 느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쌀쌀해집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8도, 대관령은 영하 1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모레부터는 다시 기온이 올라서 예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동해와 남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해안가에는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고 있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화요일 뉴스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 노종면의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